오늘 아침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돼 곧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주 주민과 경찰의 밤샘 대치가 8시간 넘게 이어졌고 진입로를 여는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철거 운동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사드의 철거를 다시 촉구한 중국은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강한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도 러시아의 북핵 역할론을 강조하며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로 반발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인데 러시아는 기존의 대북 제재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 같은 사이버 심리전 계획을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에 이어 KBS 기존 노조원 2천여 명도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MBC의 경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수 성향 일부 이사의 사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돗개를 숭배하는 한 종교 집단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3살 아이를 폭행하고 살해한 잔혹한 범행규에 숨겨진 한 사이비 종교 집단의 이면을 사건 플러스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의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끈 신태용 감독이 2부에 출연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드 발사대 4기가 주민 반발을 뚫고 오늘 오전에 성주 기지로 들어가서 추가 배치됐습니다. 배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한때 공조 균열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던 한미 관계는 적지 않이 복원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핵 문제 해결의 또 다른 한 축인 한중 관계는 당분간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먼저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어진 사드 반입 과정을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식법 제20조 1항에 따라 강제 해산 조치로서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가 내리고 경찰의 경고 방송이 10여 차례 울리자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은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마을회관 앞에 모여있는 400여 명의 사드 반대 지지자들은 길을 막고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위아래에서 8,000명의 경찰 병력이 들이닥칩니다. 밀어내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넘어져 짓눌리고 한 명 한 명 끌려나가다 머리가 바닥에 끌리기도 합니다. 부대와 왼쪽 차량 앞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의료진. 이 과정에서 주민 60여 명, 경찰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키던 사람들은 대부분 끌려나간 뒤 이제 길을 막아둔 차량들을 견인하기 시작합니다. 동이 트고 견인차가 마지막 차량을 끌고 나가자 경찰들이 가로막고 있는 길 너머로 사드 장비를 실은 트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민들은 참외와 물병을 집어던지며 울분을 토합니다. 등이 굽어서 휘어진 허리를 잡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매일 이 앞 도로를 지켰습니다. 폭력 경찰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경찰과 대치한 지 8시간. 사드는 그렇게 주민들이 6개월 동안 지켰던 길목으로 지나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오늘 배치 과정에서 주민과 또 연대자들과 경찰이 크게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먼저 오늘 들어간 사드는 운영을 시작했습니까? 네, 검은 덮개 쌓인 채 마을을 지나갔던 그 사드 장비들은 골프장으로 들어가자마자 검은 덮개를 걷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곧바로 임시 패드 위에 자리를 잡고 추가로 발사대를 세우면서 발사대 6기와 레이더 등 1개 사드 포대가 완성됐습니다. 공식 배치는 일반 환경 영향평가 이후에 한다지만 언제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오늘 중장비와 유리장비도 함께 들어갔는데요. 하루 종일 텃파기 작업 등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경찰이 길을 여는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있었는데 부상자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 또 마을 현재 어떤 상태인지요? 네, 사드 반대 현수막은 찢어졌고 종교시설 등으로 쓰이던 그 천막 6개를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서 모두 부수는 등 마을회관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자체 집계로는 주민 60여 명이 다쳤고 이 중 42명이 구급차에 실려 나갔는데요. 대부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의 마음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난 정권이 사드 알받기를 했다면 이번 정권은 사드 못 받기를 했다는 게 이곳의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곳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지난 정권과는 다를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치로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회 동의를 받겠다던 약속을 저버렸다며 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밤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밤새 진압 작전을 하듯 경찰이 사람을 끌어낸 것에 대해 폭거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사드가 이제 아무튼 배치가 됐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계속 이어간다는 그런 계획이죠? 주민과 반대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이어가면서 사드를 철거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망가졌던 텐트를 복구하고 주민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이곳 도로에 마련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성주투쟁위원회는 파란 나비 원정대를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사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릴 계획입니다. 예, 현장에서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국방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환경부 이 세 개 부처 장관들이 합동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사드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방어 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현재 제한적인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여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과 공개 검증, 또 성주 주민의 적절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추가 배치에 이어 다층 방어 체계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해군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SM-3 미사일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M-3는 사거리 500여 킬로미터의 대공 미사일로 요격 고도가 40에서 150킬로미터인 사드보다 높아 다층 방어 체계의 요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사드에 이은 군의 무기와 장비 추가 도입은 수조 원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중국은 한반도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갈등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중국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신 특파원, 중국 당국의 공식 반응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사드 추가 배치 임박 소식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했던 중국이 오늘은 한국에 이미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중국에 사전 통보하자 즉시 김장수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김 대사는 총 5번 조치되는 불쾌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의 반사드 입장은 단호하고 명확하며 일관된다고 거듭 강조해 한중 간 사드 갈등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자, 중국의 환구 15는 사드를 북핵과 같은 악성 종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던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쓴 겁니까? 예, 환구 15는 교묘하게 중국의 속내를 드러내는 민족주의 매체입니다. 오늘자 사설에서 사드는 북한의 핵무기와 같이 지역의 전략 평형을 어지럽히는 악성 종양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CCTV와 신화사는 한국 특파원이 성주에서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민 감정을 선동해 사드 반대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속내가 읽혀집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오늘 반항 감정이 고조될 수 있다며 교민 신변안전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예.
추가 배치하기 직전에 미국과 중국 간 정상 간 통화, 그러니까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통화가 있었는데 여기서 사드 논의가 있었다면 중국 정부가 취할 대응의 강도를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땠습니까? 예,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시 주석이 나와 100% 동의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표결을 앞두고 양국 정상이 단합을 과시한 겁니다. 대신 중국 외교부는 통화 중 사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북핵과 사드를 연계시키는 한국과 달리 별개 이슈로 취급하는 중국의 입장 차이가 다시 확인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드 배치와 북핵과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미국의 문제일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중국의 또 다른 관영 매체는 현대차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이게 혹시 사드와 관련해서 추가로 보복을 하겠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로벌 타임스는 오늘 2면에 걸쳐 현대차와 중국 합작사인 베이징차 사이의 다툼이 공개적으로 폭발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부품 공급과 관련한 현대차의 탐욕과 오만에 지쳤다며 합작 관계가 끊기는 위험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는 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딴 공장 가동 중단 사태를 빚은 베이징 현대차로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롯데마트는 소방점검에 이어 엄격한 환경 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 기업들의 비상체제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정치부 안혜근 기자와 이 문제를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그런 대목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안혜근 기자. 네. 예. 그 사드 추가 배치가 사실상 완료는 된 건데 우리나라 방어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거림에 틀림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그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한 바는 있습니다. 이건 며칠 전 얘기는 아니고 몇 달 전 얘기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까지 좀 짚어서 얘기 좀 해보죠. 네, 사드는 고도 40에서 150km, 그러니까 중고도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예. 그 거기에 나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데 그 북한 입장에서 남한을 향해 고각 발사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예. 그리고 성주 기지의 사드로는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 이런 약점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드는 다수의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방어가 어렵다. 한두 발이면 모르겠지만 예. 다수의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방어가 어렵다. 뭐 그건 그래서 그렇겠죠. 예. 사드 체계가 진짜 서울을 방어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드가 결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 전략, 그러니까 MD 체제의 일환이지 한반도 방위용 성격은 아니다는 주장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예. 근데 우리 정부도 물론 사드의 그런 성격을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지시한 시점이 지난 7월인데요. 예. 지난 7월에는 북한이 ICBM급 미사일, 그러니까 화성 14형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게 지난해 초인데 예. 지난해 초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난해 초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그 박근혜 정부였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드 배치가 점차 필요한 것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하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상황이 굉장히 많이 심각해졌다는 건데 예. 7월 달에 이미 ICBM급 미사일을 2차례나 발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수소탄 실험까지 강행을 했습니다. 예. 우리 안보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로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그 얘기는 중국 말대로 따라가기는 어렵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불가피성인 것 같은데 북핵 위기 국면에서 사실 한미 동맹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한계 이건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이해는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북핵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은 크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그 사드 배치에 대한 그 반론의 근거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사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예. 그래서 사실 사드 배치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북한은 목표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듯 그 부쩍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예. 중국은 북한 설득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대에 크게 미치지를 못하고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예. 어제 뉴스룸에서 문재인 정부가 러시아를 우회로로 택하고 있다. 물론 지금 러시아가 그 우회로를 활짝 열어준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도 사드에 반대는 하는데 중국만큼 강도가 세진 않다라는 부분을 정부가 좀 파고드는 그런 부분인 모양이죠. 네, 그래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러시아도 공식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중국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요.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통했는지 푸틴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중국의 입장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예. 때문에 사드 배치 이후로 좀 더 우리가 그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다만 사드 배치를 할 경우에 그 비용 문제를 지난번에 처음에 얘기 나올 때는 우리가 돈 들일 게 없다고 했는데 과연 끝까지 그렇게 되겠느냐. 그리고 사드 한 개 포대로 끝날 것이냐 하는 문제. 이거는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말에 사드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거니까 한국이 내는 게 맞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현재까지도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비용 분담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에도 미국산 무기 판매와 관련해서 개념적 승인이라는 말을 했고 또 벌써부터 수도권을 보호할 추가 사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사드를 추가 구매할 가능성 그리고 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앞두고 사드의 운용 비용을 우리에게 전가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운영 비용도 막대한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김정은의 해외 자산을 묻고 여행도 금지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안 초안의 일부입니다. 실효성은 좀 의문인데 아무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처음입니다. 이보다 더 관심거리는 역시 원유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심재우 뉴욕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작성한 초안은 13쪽짜리입니다. 4페이지에 김정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한다는 제재입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2013년 당시 김정은이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등 해외은행에 50억 달러, 5조 6천억 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돈을 압수해 자금줄을 묶겠다는 압박이지만 실효성은 불투명합니다. 결국 실질적인 제재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뿐 아니라 5대 수출품인 의류와 섬유, 금수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의 고용은 물론 임금 지급도 금지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제재 대상 기업 리스트에 고려항공이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초안대로라면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의 대외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사국들의 초안을 회람 중인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제외한 다른 압박 수단을 먼저 취할 것이라며 유엔 제재안 통과에 힘을 실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한미 두 나라 정치권과 경제계를 뒤흔들던 한미 FTA 폐기 논란이 당분간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미국 의회에 폐기 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다는 건데 결국 이렇게 보면 트럼프는 FTA 폐기 발언을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니냐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 논의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미국 의회 핵심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폐기를 검토하겠다던 입장을 나흘 만에 바꾼 건 북핵 위기가 발등에 불이 된 데다 폐기 반대 여론이 빗발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조니언 이스트 미 상원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반대 서한과 서명이 이어졌고 미국 상공회의 소회장도 성명을 내고 폐기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미 FTA가 폐기되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액이 20억 9천만 달러 정도 줄어드는 등 우리보다 더 손해를 입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협상 경과에 따라 백악관 측이 언제든 폐기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도 전략적 차원에서 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미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잠시 후에 귀국합니다. 사드 배치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러시아를 북핵 문제 해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늘 다방면에 걸친 경제 협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 제재에 반대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재윤 기자입니다. 러시아 방문 이틀째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북핵 문제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러 양국의 경제 협력 분야를 강조했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고리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하는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북한 설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러시아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당장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 된다며 북한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큰 틀에서 북핵 불용 원칙은 확인한 만큼 앞으로 입장차를 어떻게 좁혀가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국정원의 댓글 선거 개입 의혹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로 향하는가? 오늘 나온 관련 소식들은 대부분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에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군도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은 이미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에 국방부는 책임자급인 사이버 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하면서 마무리했죠. 이 내용은 저희가 이미 지난 2013년 가을에 집중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댓글 공작을 위한 계획을 김관진 국방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김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2년 군사이버사령부는 심리전단 부대원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을 달았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입니다. 야당 대선 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고 여당 후보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댓글 공작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혜영 의원에 따르면 2012년 2월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 A4 용지 5장 분량으로 2012 사이버 작전 지침이라는 이름의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이 문건이 연재욱 사이버사령관, 김관진 국방장관의 결재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겁니다. 해당 문건에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사이버 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보고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지침, 예를 들자면은 다음과 같은 포털을 장악하기 위한 그러한 시나리오 등도 포함돼 있다는 제보입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는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심리전단장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방부는 댓글 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검찰 수사도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내의 사이버 동호회가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 활동을 벌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에서 월별 사이버 활동 실적 보고라는 제목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서 구체적인 증거 인멸 정황을 확보한 것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양지회 내 사이버 동호회가 국정원 외곽 댓글팀으로 활동한 정황을 잡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검찰은 양지회 건물 지하 1층에서 공용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했는데 일부 파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삭제된 파일 대부분을 복구해 그중 월별 사이버 활동 실적 보고란 제목의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실적 보고를 할 만큼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해온 정황이 담긴 보고서입니다. 검찰은 양지회 측이 검찰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해당 보고서를 삭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 양지회 측이 긴급 회의를 한 사실도 확인해 조직적인 증거 은닉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댓글 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사무총장은 증거 은닉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자, 이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군사이버사령부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국정원 양지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군사이버사령부가 여론조작 관련 보고를 한 것도 청와대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여론조작이 결국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로 이어지는 세 기관의 협업 속에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이른바 SNS 장악보고서 등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국정원이 여론조작에 동원한 보수단체를 초청해 감사 오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까지 여론조작 활동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과 국방부 사이버사 여론조작 활동의 컨트롤타워가 결국은 청와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비밀 예산이라 불리는 특수활동비를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걸로 알려져 두 기관의 관계 역시 석연찮은 상황입니다. 또 국정원 여론조작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 단장은 모두 군 출신이란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도 자체 태스크포스 등을 꾸려 여론조작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조작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선 청와대까지 포함시켜 세 기관의 삼각고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10대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집단 폭행을 한 뒤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로 자신들의 웃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학교를 마친 중학교 1학년 이모양이 인근 중학교 2학년 전모양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10,000원만 구해오라는 요구에 구하기 힘들다는 답장을 보내자 곧바로 욕설을 합니다. 결국 이 양은 친구에게 빌린 5,000원을 건네줬지만 전양을 비롯한 중학생 8명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이 양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뺨도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하고, 한 명은 이제 그 피해자의 친구인데, 니 이제 강압위에 때렸다는 애. 일부 가해 학생들은 신고를 하지 못하게 이 양에게서 휴대전화를 뺏은 뒤 자신들의 웃는 모습을 촬영해 친구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폭행 뒤 부어오른 자신의 손을 불주먹이라며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집단 구타를 당한 이 양은 뇌진탕과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자기 손목 물어뜯고 자살을 하면 끝날 것 같다. 새로 태어나는 게 어떨까 그런 얘기를 종종 해갖고. 경찰은 전양 등 8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만 13세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또 가해 학생들은 폭행을 한 뒤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의 가족은 검찰이 오히려 합의를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오선민 기자입니다.
폭행을 당한 이모 양이 가해 학생들과 나눈 소셜미디어 대화입니다. 이 양이 살려달라고 부탁하자 가해 학생은 신고를 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가해 학생이 보낸 메시지엔 욕설이 난무합니다. 결국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 측은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합의를 권유했다고 말합니다. 검사님이 어차피 이제 소년법 때문에 성인만큼의 처벌은 받기 힘드니까 아무래도 합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 가해자들도 청소년이니까 좀 용서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 가해 학생들 일부가 중학교 2학년이고 만 14세 미만이어서 현행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가해자도 어리지만 피해당한 우리 애도 만 13세인데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가해자는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피해자는 그러면 학교도 못 가고. 취재진은 검찰의 입장을 물어봤지만 검찰 측은 소년 사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선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부산의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중학생 3명이 경찰에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피해 학생은 용서해주면 또 그럴 것이란 말을 남겼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집단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한모 양은 병원에 실려온 뒤 심각한 트라우마를 앓고 있습니다. 그 언니들인가 싶기도 하고 밤에 머리 아파서 중간중간에 많이 깨서 다른 친구들의 피해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성추행한 거 있고 용서해주면 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별로 용서 안 하고 싶어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달 전 한양의 1차 폭행에 가담했던 또래 중학생 3명을 추가 입건해 피의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범 2명이 1차 폭행 후 경찰의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잇따르는 부산 지역 학교 폭력과 성추문에 대해 김석준 교육감은 공식 사과와 함께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부산시 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도 사각지대 곳곳에 CCTV와 경고문 부착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이렇게 잇따르는 청소년 범죄로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법을 개정하는 것에 신중하자는 입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에게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조사 회신입니다. 소년범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년법을 강화하는 게 더 많은 청소년을 범죄자로 확정짓는 낙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고 소년범들은 오히려 교정시설에서 범죄를 배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요즘 청소년이 몸은 커졌을지 몰라도 정신이 성숙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주장도 합니다. 소년법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정한 걸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 같은 신중론은 의원들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오늘 처벌 만능주의가 해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김삼아 의원도 사회적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안이 쏟아질 전망이지만 이들 법안이 정말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5.18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 소식을 전해드린 이후 대통령의 특별조사 지시가 있었고 국방부는 본격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상규명 작업이 아예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포 명령자를 비롯한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JTBC 보도를 인용하면서 5.18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출격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공군 조종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론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 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는 말. 다음 주 초 발의할 법안은 이렇게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 범위에 명시할 방침입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선 9명의 조사위원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도 제한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5.18 묘역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7월 당론으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의당이 주도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법 제정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방부가 비밀 자료까지 공개하며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려고 하고 있지만 5.18 당시 군 관계자들이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 특별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가 금품 수수 의혹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해선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바른정당은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결국 백지화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은 추진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죠.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박근혜 정부 교육부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이끈 공무원들에게 상장과 훈장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상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 박모 부단장을 홍조 근정훈장에 추천했습니다. 추진단은 교과서 국정화 담당 부서로 사실에 충실한 교과서 개발에 기여했다는 게 추천 이유였습니다. 박 부단장은 교과서 개발 상황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한 인물입니다. 교육부는 같은 시기 추진단 소속 류모 사무관도 교과서 관련 논란 차단 공로로 녹조 근정훈장에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실무자 2명은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근정포장과 국무총리 표창에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추진단 김모 단장은 이미 훈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교과서 국정화 사업은 큰 사회적 갈등을 낳았습니다. 특히 추진단은 예비비를 불법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이끈 공로로 이렇게 포상이 추천된 공무원 5명 중 4명은 상을 받았습니다. 결국 훈장을 못한 건 박 부단장뿐인데 박 부단장은 지난해 12월 촛불 집회를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눈길을 끄는 증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서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이 아니라고 봤는데 해당 부처 전 장관의 입에서 주목할 만한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은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목례를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두 사람이 대면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김 전 장관은 2015년 1월 9일 정호성 전 비서관 호출을 받고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화 제작하는 사람이 문제다, 정치 편향적인 영화에 지원하면 안 된다, 관리를 잘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도 답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건전 컨텐츠 관련 지시를 받고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 인사수석이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인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을 내쫓으라고 했고 이를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의 지시로 생각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앞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혐의의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등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대한유도회 임원들이 세계대회 기간 중에 부부 동반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회는 헝가리에서 열렸는데 해당 임원들은 대회 직전에 헝가리에 들렀다가 정작 대회 기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을 맞추고 귀국한 유도대표팀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 유도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하고 종합 14위에 그쳤습니다. 2년 전 3위에 비해 초라한 성적인데 대회 기간 중 임원들의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유도회 김정행 명예회장과 조용철 상임부회장, 선찬종 전무이사는 헝가리에 들렀다가 대회 개막 하루 전인 8월 27일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이들은 부부 동반으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대회가 폐막한 지난 3일 귀국했습니다. 결국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하나도 보지 않은 겁니다. 그쪽에 남아서 그 대회를 치러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대한체육회장을 지낸 김정행 유도회 명예회장은 심판 배정 문제 해결을 위해 스페인 올림픽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임원들의 항공권은 대한유도회 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임원들은 부인들의 비용은 개인 돈으로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해외 출장이라면 자신들의 체재비를 왜 개인 돈으로 냈는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지난 4월에 진돗개를 숭배하는 한 종교 집단의 교주가 3살 남자아이를 폭행 살해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는 폭력적인 광신도 집단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사건 플러스에서는 이 종교 집단의 알려지지 않은 실체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잔혹한 범죄 행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모습을 윤세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7월 전북 완주의 한 야산입니다. 중년 여성 4명이 상자에 담아온 3살 남자아이의 사체를 땅에 묻습니다. 사흘 뒤엔 사체를 꺼내 태운 뒤 인근 강변에 뿌렸습니다. 범행엔 아이의 엄마 최모 씨도 함께였습니다. 진돗개교의 교주 김모 씨가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자 사체 유기를 도운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 20명 남짓한 신도들은 진돗개 수십 마리를 키우며 함께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를 무서워, 개를 신으로 섬기고 맨날 그 사람들 일과가 제가 알기로 개 모욕시키고 똥 쐬고 밥 먹이고 개 업고 다니고. 경찰은 교주 김 씨가 대소변을 못 가리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3살 배기 아이의 악기가 씌었다며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김 씨의 징역 13년, 최 씨의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듣기에도 생소한 진돗개 숭배단체의 등장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이 종교 집단의 실체는 묻혔던 측면이 없지 않은데요. 이들은 정말 진돗개를 신으로 믿었던 것인지, 또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2년의 현장으로 되돌아가 봤습니다. 부덕고 댕기고 얻고 댕기고 그냥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 수의사양 계란 10개짜리요. 한 20만 원 넘었어. 진돗개 수십 마리를 키우는 집은 마을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이웃들은 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모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개 모욕시킨 사람은 모욕하고 개 수건 빨래하는 사람은 수건 빨래하고 바깥에 도둑고 댕긴 사람들은 도둑고 댕기고 도둑고 댕기면 분야별로 살아나는 게 다 틀렸어.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진돗개를 우상시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진돗개 그 신을 믿은 게 아니고요. 중간에 없애고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더 많은 신도를 모으기 위해 종교를 바꿔 진돗개를 영물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집단 생활을 통해 신도들을 관리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모든 생활비가 신도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월급도 거기다 들어가고 거기에다 들어가고 자기가 쓴 거는 교통카드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었나 봐요. 숨진 아이 엄마 최 씨는 이혼 위자료 3천만 원을 전부 상납했습니다. 한 70대 여신도는 노령연금까지 내놔야 했습니다. 여자들 사람 지가 먹고 쓸 거 다 갖고 와야 한다고 그러더만. 그렇지요, 그렇지. 교주 행세를 한 김 씨는 사실상 돈을 관리하는 총무였고 집단 생활에 숙소를 제공한 중년 여성 이모 씨가 실질적인 우두머리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모가 저 사장이고 총무고 회사같이 다 직책이 총무님 그랬거든. 친구라고 하면서 그 사장이라서 않고 서로 반말 정도로 그러더라고. 친하게. 특히 이 씨의 살림살이는 집단 생활 뒤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돈 여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차도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2013년엔 서울 강서구에 시세 2억 원가량의 빌라 3채를 한꺼번에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엔 경기도 용인에 분양가 4억 원이 넘는 타운하우스 3동을 사들였습니다. 교주 김 씨와 물주 이 씨 간의 공생관계를 경찰도 눈여겨봤습니다. 많지는 않았죠. 신도들이 보내준 돈에서 재산을 증식하지 않았나 이런. 교주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남은 신도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단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플러스 윤세민입니다. 네, 초대형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을 향해 이동하면서 카리브해 일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섬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함정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다른 허리케인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거센 바람에 콘크리트 지붕이 종이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주차장에 들이부은 비는 창문 턱까지 넘봅니다. 낭만적이던 해안 도시는 허리케인 어마로 주민도 관광객도 떠나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카리브해 동쪽 섬들에선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최소 9명입니다. 이들 섬나라에는 본국인 유럽 국가들이 구호를 위해 해군을 급파했습니다. 시속이 300km에 달하는 어마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5등급 허리케인으로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을 지나 아이티와 쿠바를 거쳐 이번 주말 미국 플로리다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허리케인 하비가 핥힌 미국은 폭풍 전야입니다. 마트마다 사재기가 이어지고 도로엔 밤낮으로 대피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I can't even begin to describe the feelings that I'm going through. My neighbors, some of these elderly people down here that aren't going to be able to get out. 이 와중에 또 다른 허리케인들도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멕시코만에는 허리케인 카티아가, 대서양에는 호세가 허리케인으로 성장해 위협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이어 집단 장염까지 발생한 한국 맥도날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없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사건이 있고 한참 뒤에야 사과문을 발표한 맥도날드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한국 맥도날드 홈페이지입니다.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앞서 7월 4살 어린이가 고기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 세트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전주 지역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사 먹은 초등학생 등 8명이 집단 장염에 걸렸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이처럼 맥도날드 햄버거와 관련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자 대표가 직접 나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외부 기관 검사를 통해 매장의 청결성을 유지하고 직원들의 식품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사과문을 통해 현재 햄버거병을 앓고 있는 고객과 가족들에게 성심껏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재건축을 앞둔 단지마다 초미의 관심사지만 서울시는 주거 지역의 경우 35층 제한을 엄격하게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가
일부이긴 하지만 50층 재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49층을 주장하다 실패한 은마 아파트 쪽에서 당장 불만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39년 된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으며 이제 최고층 수 50층, 6,400여 가구의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주거지역 아파트 높이를 35층까지로 엄격히 제한해왔습니다. 인근의 미성, 크로바, 진주 아파트 등도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정했고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는 45층 계획을 35층으로 낮췄습니다. 이와 달리 잠실 5단지의 50층 허가가 난 것은 잠실역 부근이 광역 중심지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단지를 15m 길이 가로지르며 둘로 쪼개고 잠실역 쪽 부지를 업무시설로 만들어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한 것입니다. 지난달 49층 재건축을 고집하다 심의도 받지 못한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말이 안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49층을 몇 개나 짓는 거예요. 하지만 서울시는 은마 아파트는 광역 중심지 입지에 있지 않아 35층 이상 재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적률을 늘릴 수 없는 경우 초고층으로 지어도 경제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합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 8시 20분쯤 경남 거제시의 한 헬스장에서 69살 배 모 씨가 역기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이날 가슴 운동인 벤치프레스를 혼자 하던 배 씨가 90kg 상당의 역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뜨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코틴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내연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니코틴을 어떻게 주입했는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다수의 유력한 정황 증거를 종합해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4월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두환 씨의 차남 재용 씨가 자신의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재용 씨는 경기도 오산시의 땅 2만 6천여 제곱미터를 팔면서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가 확정돼 2015년부터 원주 교도소에서 노역 중입니다. 육교를 승강기로 오르내릴 때 안전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모형손으로 실험을 했는데 육교용 승강기의 절반 가까이가 문에 손이 낀 상태로 움직였습니다. 비상 호출 단추를 눌렀을 때 응답이 없는 경우도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네,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몇 년 전부터 펭귄 마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폐품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직접 만든 독특한 마을 풍경이 한 해 2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원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광주 양림동의 오래된 주택촌은 몇 년 전부터 광주의 핵심 관광지가 됐습니다. 노인들이 주로 사는 데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걸음걸이를 빗대 펭귄 마을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펭귄 이정표가 있는 마을의 골목에 들어와 보면요. 7, 80년대 느낌이 나는 집과 소품들로 골목이 이렇게 장식돼 있고 이런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씨에도 많은 관광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낡은 주택을 버리고 떠나면서 일부 생활집기들도 놓고 갔고 이를 남은 주민들이 활용해 골목을 꾸민 겁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하다가 우리 마을 주민 몇 분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참 이거 시작하기 되게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자기 또 있는 시계들도 갖다 주면서 붙이라고. 7, 80년대 가전제품을 비롯한 오래된 소품들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할아버지네 집에서나 봤을 법한 뻐꾸기 시계를 비롯해 이렇게 한 벽면이 고장난 시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멈춰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또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렇게 주민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글귀들을 재밌게 적어놓은 표어들이 있는 벽면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을의 독특한 분위기는 입소문을 탔고 지난해엔 관광객 20만 명이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펭귄마을 45가구 중 25가구의 주민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액자들과 풍금 같은 것들로 잔뜩 장식돼 있는 골목을 따라서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폐허처럼 집이 비워져 있고 얼마 전까지 우편물을 받은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펭귄마을이 주목을 받으며 전국에 알려지자 2011년 마을을 주택환경 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해당 구청의 문화공원 조성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구청은 헌집들을 리모델링해 외부 공예 작가들을 입주시키고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생활 여건이 개선되기를 이렇게 다들 학수고대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은 이주를 위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마을을 떠난다는 게 여간 아쉬운 게 아닙니다. 동네 살라 기분이 나지 이제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살다가도 뭐 이사 갖고 도로 이었는지 피워주기는 피워주었는데 우리 아저씨 경비 댕기고 살다가 너무 오래 이 집은 안 팔라고. 구청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도시 재생을 원하고 있고 이주 단계에서 강제적 압력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남은 주민들은 대체로 문화공원을 환영합니다. 이쪽이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동네 양림동 이렇게 문화 쪽으로 옛날보다는 더 이제 개발이 되기는 하죠. 그것은 너무 사지고 또 확실히 속을 알고 있어요.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정성으로 가꿔진 펭귄마을이 이주를 둘러싼 주민들의 엇갈리는 희비 속에 유명 관광지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강하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은 바로 나 최인. 좋은 동료만 있으면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적어도 로드모바일에서만큼은 말이에요. 연맹에 좋은 동료들이 넘쳐난다고요. 전략, 전쟁, 그리고 영웅, 로드모바일 다운받아요, 어서.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렬한 색채와 열정으로 꿈틀대는 그림들. 해바라기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 가난한 무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화가로 활동한 1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남긴 작품은 모두 2천여 점이나 됐지만 생전에 판매됐던 작품은 단 한 점이었습니다. 고흐는 화단의 외톨이였고 심지어 그가 1890년 브뤼셀의 한 전시회에 참가했을 때 극렬하게 반대한 화가도 있었습니다. 시인 윤동주의 진면모를 세상에 널리 알려낸 사람. 그는 지난 1983년 윤동주의 작품 전편을 분석하면서 그의 시 저변에 가라앉은 부끄러움의 정서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일제말 암흑기 우리 문학의 공백을 밤하늘의 별빛처럼 찬연히 채워주었다. 마치 시처럼 느껴지는 아름다운 분석으로 윤동주 시론을 펴낸 문학가의 이름은 바로 마광수였습니다. 한때 외설스럽다 하여 법정에까지 갔던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싶었을 뿐 엄숙주의와 도덕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비난과 편견에 시달려온 그는 결국 세상을 견디지 못한 채 떠나갔고 우리는 뒤늦게 시대와 불화했던 문학인을 추모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마지막 시절에 그린 프랑스 오베르의 넓고 푸른 들녘. 외톨이였던 화가가 화폭에 담아낸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고 마광수 교수가 세상에 남긴 시집의 제목은 모든 것은 슬프게 간다였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MBC와 KBS 두 공영방송사의 파업이 지금 계속되는 가운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의 변화 가능성이 예상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여권의 추천으로 들어간 유의선 이사가 주말까지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사진 구성의 변화가 향후에 김장겸 사장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MBC 사장 면접 당시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유의선 이사가 당시 후보자였던 권재용 MBC 플러스 사장에게 노조가입 인력 등이 편향된 제작물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권 사장은 연구소 등 비제작 부서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제작 부서엔 맞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유 이사는 박근혜 정권에서 여권 추천으로 임명된 인사입니다. 그런데 유 이사가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렸습니다. 유 이사는 JTBC와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이번 주말까지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가 물러날 경우 해당 이사직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인사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고영주 이사장을 포함한 박문진 이사 9명 중에서 민주당 추천 인사가 4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최근 공영방송 정상화 여론 등에 따라 추가로 과거 박근혜 정부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1명 더 사퇴할 경우 현 여권 인사가 5명으로 과반이 되고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문진 이사의 해임권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이호성 위원장도 MBC 파업 상황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MBC와 KBS 총파업과 관련해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예, MBC와 KBS 노조의 파업은 지금 나흘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KBS에서 2천여 명의 노조원이 추가로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MBC 노조는 임시이사회가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KBS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출정식을 하고 오늘부터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정권 9년 동안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권 편향 보도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앞서 파업에 들어간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와 합치면 파업에 참여한 전체 노조원은 3,7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성재호 언론노조 KBS 본부장은 2011년 KBS의 민주당 불법 도청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수신료 인상 논의가 열렸던 민주당 대표회의실의 대화를 KBS 기자가 몰래 녹음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지난해 6월 언론노조 등이 다시 고발장을 내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부지수사 그 자체였습니다. 반드시 고대영 사장을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모두 소환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나흘째 파업을 이어가는 MBC 노조는 임시이사회가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고영주 이사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MBC 사측은 특보를 발행하고 언론노조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며 파업 참가자들이 최소한의 업무 인계조차 하지 않아 수억 원의 광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내 성은 신이지만 난 신이 아니다. 천신만고 끝에 월드컵 본선행 티켓이라는 소중한 결과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은 평가가 좀 엇갈리다 보니까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이런 말을 한 거죠. 아마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늘 그 문화초대석, 사실 문화초대석에는 대중문화인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만은 스포츠인들도 그동안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오늘 그 목요일 문화초대석을 진행하게 됐는데 신태용 국가대표팀 감독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늘 아침에 오셨잖아요. 네네. 예.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시차 적응은 뭐 크게 4시간 차이밖에 안 나서. 예. 괜찮습니까? 예, 차이 뭐 괜찮고요. 그래도 조금 피곤해 보이시긴 합니다. 이게 눈가가 조금 충혈돼 있으셔서. 네, 어제 9월 날 경기 끝나 한국 시간으로 9월 6일 0시에 경기를 했죠.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9회 연속 진출하고 예. 또 선수들하고 호텔 내에서 가볍게 맥주 한잔 하면서 예. 얘기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대사관 가는 일정하고 뭐 겹치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예, 쉬지 못하고 바로 오다 보니까 예, 좀 예. 피곤한 것 같습니다. 이겨서 진출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비기고 뭐 또 다른 어디입니까? 시리아 이란전 결과에 네네. 따라서 아무튼 아까 천신만고 끝이라고 했습니다만 하여간 아슬아슬하게 진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경기가 좀 답답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뭐 우리 축구 팬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지만은 제가 감독을 맡을 당시에는 워낙 우리 국가대표팀의 상황이 안 좋았고 예. 그리고 제가 목표는 이기고 치고 떠나서 9회 연속 월드컵 진출하는 것이 제한테는 목표였고 예. 우리 대한축구협회도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뭐 경기 결과로는 무조건 월드컵 진출이다. 내용상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예. 오로지 초점은 월드컵 진출에 맞췄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한 골이라도 좀 넣었으면 하는 생각, 그러니까 두 경기를 지켜보면서 누구나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 한 골이 터지기가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두 경기 남았지만 한 경기라도 잘못되면 예. 못 나간다는 그런 강박관념 그런 게 좀 많이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에 있어서 조금 위축됐을 가능성 그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적으로 일단 선제골을 안 줘야 된다는 선수들 나름대로 예.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 공격을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예. 그걸 조금 포기하면서도 수비로 강하게 갔던 부분이 좀 공격이 좀 잘 풀리지 않았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선수들이 지금 이 진영으로 다 갖춰서 훈련하는 게 며칠 안 되죠? 다 진영을 갖췄을 때는 딱 3일밖에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감독으로서는 뭐 감독의 기량을 이렇게 관철하기에는 조금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뭐 이 자리를 얘기하자면 너무 짧은 시간이죠. 3일 예. 만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없으니까요. 예. 네. 그럼 뭘 바꾸시겠습니까? 일단 시간은 이제 주어졌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월드컵 진출했으니까 예. 좀 이제까지 우리 축구 팬들이 좀 답답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예. 좀 시원하게 갈 수 있는 부분. 공격 축구. 공격적으로 좀 가면서 우리가 예. 아무리 강한 팀하고 붙더라도 예.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 그리고 우리 한국 팀이 갖고 있는 좀 투쟁력을 갖고 경기 뛸 수 있는 예. 그런 쪽으로 많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여간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자꾸 2002년을 떠올리면서 그 당시의 전력을 생각하고 거기에 비하면 지금 좀 너무 떨어진다라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그거는 인정을 하시면서 들어갑니까?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예. 2002 월드컵 때는 우리나라에서 한일 개최다 보니까 예. 축구협회에서나 프로연맹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네, 합숙 기간도 상당히 오랫동안 합숙을 했고 히딩거 감독님이 원하는 모든 부분을 뭐 단 1%도 부족함 없이 예. 다 해줬던 부분이 상당히 지금 그럼 좀 좋았고요. 많이 서운하십니까? 서운한 점은 없습니다. 예. 지금은 사실은 A매치 기간 안에 외에는 거의 소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대표팀이라서 손발이나 조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예. 이제 월드컵 기간에 이제는 베이스 캠프 차리면서 트레이닝 캠프 할 수 있는 시간에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예. 다가왔을 때 내년 6월 달에는 그때는 그냥 손발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2002하고는 지금 비교해서는 조금 예. 다르지 않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신 감독님의 그 축구 스타일이 공격적이다라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긴 있는데 다만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두 경기를 보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느끼는 점 중에 또 하나는 그럼 좋다. 그러면 공격 축구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 뭐 과거에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토탈 사카라든가 그래서 공수가 모두 체력을 다 키워야 되고 누구든 공격할 수 있고 누구든 수비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론이라든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 그게 아니라도 다른 게 네. 있다면 그런 요구가 있더군요. 축구를 보신 분은 신통희가 어떤 축구를 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23세 올림픽 팀과 20세 월드컵 팀을 알죠. 했기 때문에 예. 많이 보신 분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이제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실력이 그 당시에는 경기를 못한 선수들을 경기력과 그다음에 체력과 모든 걸 가져가야 되지만 지금은 경기력은 좋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과 소집됐을 때 조직력만 좀 버텨하시면 선수들한테 아기자기한 패스 축구, 예. 네, 바르샤 같은 우리가 토탈 같은 이제 패스 축구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축구는 백패스보다는 예. 항상 선수들한테 공격 지향적으로 상대 골대 쪽으로 공을 잡아서 예. 패스를 나가라, 전진 패스를 나가라 그런 얘기를 많이 주문을 합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보다 진취적인 네, 그렇죠. 전방 패스 위주로 한 공격 축구로 네네. 그럼 정리를 할까요? 네네. 근데 왜 지난번에 왜 일본이랑 하다가 2대 0으로 앞서다가 그런 축구 하시다가 3대 2로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도 말씀하신 분들이 좀 있던데. 예, 뭐 다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예. 그때는 한 70분, 75분까지 완전히 일본을 우리가 압도하고 있었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속마음은 사실 이번 기회에 일본이라는 팀을 우리가 좀 더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자. 예. 그런 마음이 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당시에 그대 제가 출전했을 때는 세계 우리가 올림픽 8회 연속 진출이라는 그 예, 목표를 갖고 갔고 제가 선수들한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멤버가 상당히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예선이나 통과하겠어 했지만은 제가 선수들한테 했던 약속은 올림픽 티켓 따면 결승전은 니네가 하고 싶은 축구를 무조건 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겠다. 예. 그래서 사실은 4강에서 카타르한테 우리가 이기면서 세계 최초로 8회 연속 올림픽 진출 출전권을 땄습니다. 예, 그러면서 결승전은 좀 더 선수한테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예. 네, 스코어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일본이라는 팀을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한번 크게 한번 혼내주자. 예. 그런 마음이 앞섰던 것이 네, 실수에 조금 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네. 뭐 하여간 그런저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네. 신태용 감독께서도 뭐 이참에 그런 말씀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축구 특히 국가대표 축구 감독직이란 직군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참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또 야단을 맞고 맞습니다. 또 과정이 안 좋았는데 이기면 또 그래도 또 야단 맞는 경우가 있고 뭐 겨우 이겼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네네. 나오니까 힘드시죠? 이번에 2경기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나 축구 팬들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는 무조건 경기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9회 월드컵 진출하는 것이 최대한 목표였기 때문에 좀 경기 내용에 이런 것은 조금 적고 이제 무조건 우리가 티켓 다른 데만 올인하자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또 경기 내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왜 이렇게 늦게 기용을 하셨습니까? 네, 사실 TV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상하신 분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민재 선수가 상대방 선수를 퇴장시킬 때 스쿼드에 상당히 심하게 머리를 밟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좀 내진탕 정세가 와가지고 경기를 뛰니 못 뛰니 하는데 의무팀에서 지금 좀 할 수 있답니다 하면서 이제 사연이 돌아가지고 계속 지켜봤는데 그 선수가 언제 다시 내진탕 정세가 다시 올지 몰라서 쭉 지키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해 있는 상태에서 수비 선수가 아닌 공격 선수 한 명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가 계속 내진탕 정세가 온다고 신호가 들어서 이 선수 언제 바꿀지 모르는 타이밍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교체 타이밍을 쉽게 잡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경기였습니까? 예, 이란전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럼 보니까 두 번째라도 좀 일찍 두 번째 경기에서 좀 일찍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 물론 이동국 선수가 일찍 나온다고 해서 이긴다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실은 감독 입장에서는요. 내일 경기 선발로 나갈 선수 상대가 어떤 팀이 명단이 나올 때 다 돌려봅니다. 우리가 상대가 어떤 선수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선수 넣어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봅니다. 돌려서 이런 상황에서 이 선수가 잘못됐을 때는 이 선수 대타로 이 선수를 교체를 넣고
이 선수 놓고 그걸 한 세네 번씩 돌려보고 난 다음에 이제 경기를 들어가서 그런 상황이 제대로 되면 이거 오늘 경기 잘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시 시뮬레이션 돌렸던가 생각해서 교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동수는 분명히 좋은 선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최다 골 득점도 하고 있지만은 워낙 우리가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또 어웨이 경기였고 그렇죠.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확신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조심히 가야 되는 부분. 우리가 골을 꼭 넣어서 이기면 최고 안전하게 가겠지만은 그렇지 못했던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동우 선수를 조금 더 신중하게 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은요.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히딩크 감독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거 뭐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결국 이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듣는 현직 감독 입장에서 특히 이제 뭐 지휘봉 잡은 지가 한 석 달밖에 안 되셨는데 기분이 별로 좀 안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 좋았죠. 네, 상당히 안 좋았고 저는 사실 히딩크 감독님이 우리나라 축구 감독에서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뭐 개의치는 않았는데 사실 9회 연속 월드컵 진출하고 도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기분은 안 좋았지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조금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히딩크 감독님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네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월드컵 본선으로 나가게 됐는데 목표가 어떤 겁니까? 어디까지일까요? 일단 2014년도 월드컵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도 우리가 월드컵 진출했으니까 아무래도 예선은 좀 최대한 예선을 통과하려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뭐 하여간 필요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태영 감독이었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의 총재가 한국에 와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 한국 여성의 유리천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꼬집었습니다. 특히 OECD 국가 가운데 한국 여성의 경제 참가율이 매우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By some estimates, closing the gender gap in the labor market could boost GDP by 9 percentage points in Japan, 10 percentage points in Korea, and no less than 27 percentage points in India. 네, IMF 총재의 유리천장 발언을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최근에는 좀 여성의 활동이 늘면서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 수치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저희가 취재했는데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58.4%, OECD 35개 나라 가운데 31위였습니다. 1위는 아이슬란드 86.2%고요. 독일이 11위, 영국 13위, 일본이 20위, 프랑스, 미국이었고 제일 마지막은 터키로 36.2%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최하위권인데 일할 수 있는 여성 가운데서 일하지 않거나 일을 못하고 있는 여성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9%고요. 18위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수치가 작을수록 평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20.5%포인트로 32위로 나타났고 스웨덴이 3.6%포인트 1위였고요. 핀란드가 3.0%포인트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 일본 또 가장 불평등한 나라는 이번에도 터키로 꼽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건데 그건 역시 최하위권인 거죠? 네. 그래서 남녀의 임금 격차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자 이렇습니다. 이 역시 숫자가 작을수록 평등하다는 뜻인데 한국은 36.7%포인트로 35개 회원국 중에 35위였습니다. 1위는 벨기에, 그리고 2위는 룩셈부르크,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순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이 100을 받는다고 치면 여성은 36.7이 적은 63.3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다음 지표도 또 볼까요? 네, 기업에서 임원이 있잖아요. 그 임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살펴봤습니다. 이른바 유리천장 지수로 유명한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최신 자료입니다. OECD 회원국 중 29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한국은 29위, 비율은 2.4%였습니다. 네. 아이슬란드가 44%, 노르웨이가 41%, 프랑스가 37.6%로 1위에서 3위였고요. 독일,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 순이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한 단계 바로 위인 4.8%였습니다. 네, 뭐 북유럽에서 여성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거는 흔히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네. 수치로 확인이 된 거고, 그러면 결국 IMF 총재가 말한 그 발언이 사실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통계들로 아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2011년부터 2030년까지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 OECD 보고서입니다. 가장 아래 저 실선, 검정색 선은 여성의 노동 참여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전혀 없는 그때 상황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 위에 파란 선은 남녀의 경제 참여율 차이가 절반으로 줄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 경제가 9.8%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황색 선은 남성과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똑같아지는 상황인데 경제가 19.5% 더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등이냐 불평등이냐를 넘어서 이 문제를 미래 경제 차원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 연구에 함께 참여한 경제 전문가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뺏기고 뺏기는 이렇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 성장 자체와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생각인 것 같아요. 여성 경제 활동, 참가 활동 그 상가가 훨씬 더 높고 그러면서도 경제 성장도 더 이제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출산율도 높고 그런 그냥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 선순환이라는 표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예, 뭡니까 이 내용은? 이른바 문재인 시기의 얘기인데요. 뭐 요즘 하여간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중고품 거래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의 최고가 그러면서 123만 4,567원을 적어놨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시계값이 얼마입니까? 원래 시계값은 청와대가 구매한 단가는 약 4만 원입니다. 예, 그게 이렇게 부풀려졌다는 얘기인가요? 저 가격에 사고 싶다고 올린 글인데 예. 저분은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장난으로 올렸다고 제가 접촉을 했는데 그래요? 장난으로 예. 장난이라고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음 글을 보니까 1, 2, 3, 4, 5, 6, 7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글을 보면 얼마 전에 실제 논란이 됐는데요. 청와대에서 기념품으로 받은 문재인 시계를 팔겠다. 착불 7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예. 이분은 좀 구체적이고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 글을 좀 더 보면 어떤 분은 조심스럽게 150만 원의 시계를 사겠다 불러봅니다. 한데 아마 좀 장난으로 역시 좀 추정이 되고요. 뒤에 뭐 크크크 붙인 거 보니까 장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90만 원에 사겠다, 100만 원에 사겠다 이런 글도 있는데 좀 사실로 추정되는 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접촉은 못 해봤고요. 어떤 글을 보면 50만 원에 실제 판매 완료됐다라는 글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일부 실제 구매 희망자도 있고 장난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건 다 진짜라고 믿어야 됩니까? 저희가 사실 확인은 못했는데 구매 완료라고 된 걸로 봐서 어쨌든 구매가 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기념품으로만 지급이 되는데 인터넷에 공동 구매를 한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이 경우 이제 위조로 만들어서 공동 구매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까지 들어갔습니까? 예. 근데 아무튼 4만 원 하는 시계인데 원가가 77만 원 운운하는 건 이건 너무 폭리에 속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 건데요. 문재인 시계는 청와대가 미리 시계 제조업체에 12,000개를 연간 주문을 했습니다. 월 1,000개씩 납품을 받는데요. 청와대 내규에 따라서 청와대에 초청한 인사나 외빈
그리고 해외 방문 시 동포에게 선물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재인 시계를 못 받았습니다. 예. 직접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시계는 저도 아직 못 받았어요. 예, 앞서 내규에 따르면이라고 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초청 인사도 아니고 외빈도 아니고 동포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예. 내규에 따라서 받을 수 없었고요. 내규에 예외가 있었는데요. 바로 청와대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 등 일부 직원들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청와대 방문객이 하루에 200명 수준이었는데 최근 10배 정도로 늘자 청소 노동자 등 일부 직원들의 일이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 차원에서 시계를 줬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계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얘기거리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해도 너무합니다. 뭡니까 이번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말인데요. 안 대표는 어제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민심을 좀 회복하겠다. 호남이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이쪽 민심을 집중적으로 회복하겠다는 것인데 그 방법론이 호남 홀대론입니다. 한번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SOC 예산이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된 사례가 넘쳐납니다.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예,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 이 호남 홀대론을 적극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박지원 전 대표의 경우도 오늘 페이스북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며 크게 놀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호남 홀대가 반복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예산을 기존 SOC 중심에서 최근에는 복지 중심으로 하면서 SOC 예산이 전 지역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만 삭감된 것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계호 의원은 내년 SOC 예산이 23%가 줄었는데 호남은 16% 삭감에 그쳤다. 호남 홀대가 아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이 해도 너무한다는 좀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전체 SOC 예산이 줄면 뭐 당연히 호남도 줄겠는데 오히려 지금 뭐 이걸 보면 수치만 보자면 호남이 우대받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지역별 반감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는 지역별 SOC 예산의 감소 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국민의당이 그런데 호남 홀대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정치권에서는 지역 차별론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인사 그리고 예산인데요. 지역 차별론은 팩트가 좀 틀려도 사실 그 용어 자체가 프레임이 돼서 집권당이나 청와대에 부담이 되고 또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보다 우대를 받지 않아 이렇게 될 경우 다른 지역에 또 역차별 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집권당에서는 늘 부담이 되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차별론 프레임은 사실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나올 때 직접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남 대 비호남 이런 구도도 저는 그 당의 발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더구나 그것도 실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체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실체가 있다고 얘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정유라 포기입니다. 정유라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어제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경재 변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사실 삼성에서 준 말이 뇌물임을 증언을 했고 이게 이제 삼성의 뇌물 공여죄의 핵심 증거가 됐었는데요.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그 뒤로 정유라 씨와 두어 번 정도 접촉이 됐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전화도 안 받다가 두어 번 정도 접촉은 됐는데 정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그러면서 의뢰인과 변호인의 신뢰관계가 이미 깨졌다. 사임계 제출로 형식적 관계도 끝났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고 앞으로 재판에서 사실 이경재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정유라 씨를 잇는 하나의 끈이었는데 형식적 관계도 끝났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혼자 제 갈 길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낮 기온 26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덥습니다. 예,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